EBS에서 생명과학을 우리 수험생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수험생이시죠? 네. 중학생도 있나요? 네. 고등학생 1학년, 2학년도 있겠고요. 자, 오늘은 앞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막연함, 뭔가 모를 그러한 불안감 속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 무게감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한 40, 50분 정도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시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가는 게 EBS로 충분하다. 자,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안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우리 이제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네, 수험 생활의 끝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고요. 대학 가시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뭘 제가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쉼? 네.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도 뭐 하고 싶은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조사해봤더니 첫 번째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여행.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옛날 기억나시죠?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가수? 자, 어머님들은 이제 조용필, 우리 학생들은 이승기. 자, 어쨌든 다르지만 결국은 여행입니다. 네. 좀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우리 수험생도 같이 했고요. 네, 대학 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혼자도 좋고 친구들과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로맨스. 네, 우리 어머님들이 더 좋아하시네요. 네, 과거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자, 우리 학생들도 지금 뭐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간섭이 심하시죠?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마시고요. 좀 홀가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이러한 로맨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 이제 기타 학연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마 남학생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독립. 네, 부모님들로부터의 독립인데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가셔가지고 이제 기숙사 같은 데로 가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과 독립이 가능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혹시 뭐 군대로의 독립은 아니죠? 네. 좀 비참한 독립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가 대학을 가서 부모님과 어떠한 독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밖에 또 기타 학연 뭐가 있었냐면 우리 여학생들이 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서저리. 네. 아시죠? 성형입니다. 거의 뭐 수능만 끝나면 거의 변신을 합니다. 많이들. 네. 많이 좀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형질이 인생 살기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획득 형질로 남은 인생을 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좀 무게를 좀 견뎌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예전보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 우리가 지금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전국에 4년제 대학교가 198개나 됩니다. 그중에 모집 정원이 38만 명이고요. 작년도 수능 기준으로 59만 명 정도가 응시했고요. 올해는 더 줄어서 이제 58만 명 정도가 수능을 치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2016년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이 된다면, 졸업 예정자라면 대학은 그냥 갈 수도 있는 시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공부를 지금보단 더 열심히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제 얘기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그 무게를 좀 같이 짊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EBS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무게감을 다소 줄여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40분 정도만 집중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금 입시의 가장 핵심은 역시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수능입니다. 이 벽을 여러분들이 넘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얘기는 이겁니다. 병법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예,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시죠? 잘. 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이라고 한다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출제자가 되겠죠. 그들은 여러분들을 최대한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출제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함정 보기 같은 것들을 자꾸 찾아서 출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낚이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평가원을 안다면, 평가원의 수능의 출제 어떠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간략하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수능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수능 출제의 기본인 건 맞죠? 맞습니까? 네. 자, 그걸 가지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능특강, 수능완성 같은 연계 교재가 집필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수능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연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검토에 참여하시고요. 그 교수님들은요, 매년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항상 출제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출제 교수님들은 해마다 바뀌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수능 출제를 위해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실까요? 뭘 할 것 같아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실까요? 그분들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수능이 과연 지금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기출문제를 보시고요. 또 지금 정부가 연계라고 하는 걸 해야 한다고 하니 지금 현재까지는 70%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인터넷 수능 같은 연계 교재를 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녹여내려고 애쓰십니다. 결국 지금의 수능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연계 교재 플러스 기출문제면 그 안에 모든 수능 출제의 노하우와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그게 바로 EBS의 수능 연계고요. 그 강의 안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정말 연계될 수 있는 교재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연계 교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자습용으로 풀어보신다면 시중에 있는 참고서와 연계 교재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수능 보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뭡니까? 난 체감 연계율이 70%가 아니야. 난 연계된 걸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 그런 얘기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교재를 활용하는 친구들입니다.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체감 연계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연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별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교재 안에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체득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시고 수능장 가셔서 시험지 받아보시면 이렇게 연계되었다는 것을 굳이 뭐 자료 연계거니 개념 연계거니 구분하지 않으셔도 오케이, 내가 본 만큼 나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EBS에서 강의하시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EBS에서 여러분들의 3학년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물론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문항 출제 연수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평가원이 주관했기 때문에 평가원의 출제위원들이 있거든요. 각 영역별로. 그리고 각 영역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같이 합숙을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좀 해요. 우리 연계교재 속에서 어떻게 문제가 추출되고 어떤 자료가 어떤 식으로 수능 문제화 되는지 그러한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함께 공유합니다. 이거는 학원 선생님들은 할 수 없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EBS에서 여러분에게 강의하시는 학교 선생님들만이 그러한 평가원 문항 출제 연수를 참여하신 분들이다. 또 그분들이 수능을 출제하진 못하지만 교수님이 출제하시니까 검토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연계 교재를 집필하거나 검토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국의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그 연계 교재에 대한 고민과 그러한 노하우와 그러한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사교육의 어떤 강의보다 EBS 강의는 뭔가 좀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런 편견만 깨부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그만큼의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점수가 여러분 수능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꼭 좀 함께 하시면 좋을 EBS의 핵심 커리큘럼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4가지 정도가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좀 활용했으면 좋을 그러한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수능 개념은 여러분 고2 학생들이 겨울방학 12월 달에 이제 많이들 보시는 그러한 개념 강의입니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공부의 시작, 수능 공부의 시작은 개념입니다. 개념이 안 돼 있으시다면 수능 특강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능 개념부터 여러분들 지금도 괜찮습니다. 꼭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능의 바이블, 우리 수능 특강입니다. 근데 이건요, 우리가 이제 EBS 인강을 통해서도 활용하시면 좋지만 학교 수업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들으시면 결국은 연계 교재를 한번 마스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EBS 인강을 들으신다면 우리는 복습 또는 제 3번째, 4번째 연계 교재를 보는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와 영어에게만 있는 인터넷 수능 3월 정도에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연계 교재입니다.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교재로 여러분들은 수능을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것들을 가지고 각 영역별로 우리가 어떻게 EBS를 활용해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이 85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국어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시겠죠? 네. 이 85라고 하는 숫자는요, 작년 우리 수능 2014년도 11월 달에 봤던 수능의 우리 인문계 수학, 인문계 국어 B형이죠. 2등급 커트라인입니다. 85점이 컷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낮죠. 그만큼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작년도 9월 달 모의평가 있죠. 수능 전에 평가하면서 출제했던 그 시험에 저 85점은요, 우리 인문계 B형의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뭘 시사하냐면 국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국어가 여러분들의 입시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하실 때 국어 우리말인데 쉬운 거 아니야? 문제 좀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말인데 왜 못하는 거야? 우리의 점수가 이거 왜 이래?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 이런 막연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과 감으로 점수가 잘 나왔던 친구들 대부분 수능에서 많이 미끄러집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과 감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신다면 저 떨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능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1교시는 떨립니다. 네. 나머지 2교시, 3교시, 4교시는 거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봤던 모의고사의 필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교시만큼은 아닙니다. 감독관 자체도 떨어요. 감독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수능이라고 하는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신 상태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떨래야 안 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떨림 현상이라고 하는 변수까지도 고려하신다면 느낌과 감으로는 국어 영역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120% 정도 되는 여러분들의 정말 완벽한 실력이 있지 않고서는 평소에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수능에서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느낌과 감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셔야 이렇게 변수가 많은, 난이도가 어렵거나 쉬울 때 흔들리지 않고 1교시가 망쳐지면은 2교시, 3교시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계속 생각됩니다. 나 1교시 시험 잘 봤어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2교시, 3교시도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단추, 우리 1교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정복하신다면 2, 3교시까지도 좋은 그러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개념입니다. 수능 개념 강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국어의 개념이란 무엇이냐?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 받으셔야 되겠고요. 작품이 있다면 화자가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화자만의 어떠한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한 표현 방식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국어의 개념입니다. 또 시라고 한다면 시적 화자가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읽는 눈, 그런 것들이 바로 국어의 개념이죠. 그런 강의를 수능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화시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문을 스스로 이해하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데, 자, 국어와 영어는 거의 비슷한데요. 보통 연계교재가 지문이 연계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연계교재를 많이 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연계교재를 수능 보기 전까지 한 3번 정도는 보시고 들어가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개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연계교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나름 스스로 지문을 이해하시면서 풀어보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난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인만의 난이도를 한번 문제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나중 그 이후에 2번, 3번 연계교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볼 것인지, 시간이 많다면 내가 별 하나짜리부터 다 볼 수 있겠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별 3개짜리의 지문,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모의평가나 수능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지문의 해석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으시면 되겠죠.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도 좋고요. EBS의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지의 그 힘을 여러분들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건 이해가 잘 됩니다. 하지만 결국 수능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지문을 봤습니다. 낯선 지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해가 안 됩니다. 손 들고 물어보실 겁니까? 시험 감독관한테? 저기요, 지문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스스로가 극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획득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형별 풀이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유형별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풀이법 같은 것들을 이제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어요. 물론 전 강의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얻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항 코드 검색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연계교재 문제마다 문항 코드가 있거든요. 그것만 입력하시면 그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하시고요. 이게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긴 적어놓지 않았지만 지문을 꾸준하게 매일 한 3개의 지문 정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으로 본다면 하루 중에 언제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침이겠죠? 왜요? 국어가 1교시잖아요. 여러분의 뇌가 깨어나려면 한 3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국어가 1교시가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기상시간은 6시 정도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여러분들 야행성이 되셔서는 안 돼요. 6시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학교에 혹시 아침 자습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꾸준히 지문 2-3개 정도를 읽는 연습. 왜? 비문학 같은 경우에 지문이 최근에 길어지고 있습니다. 1400, 1600 길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이과 친구들은요, 책 읽는 연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읽는 거에 대한 지루함이 굉장히 강해요.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꾸준히 읽기 연습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수능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영어 얘기하겠습니다. 뭐 영어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수능 영어는 EBS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거의 체감 연계율이 9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자, 3.37이라고 하는 표로 한번 영어를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여러분들 이 3.37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함양 지역 친구들 굉장히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올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3.37의 의미는 뭘까요? 이건요, 작년도 우리 수능 영어 만점자 비율입니다. 1등급 4%라는 거 아시죠? 예, 수능이 영어는요, 계속 쉽게 출제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점수가 얼마인 건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목표는 만점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체감 연계율이 높기 때문이죠. 자, 영어 공부 이렇게 합시다. 듣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듣기는 습관. 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고교 영어 듣기에서 여러분들 연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EBS 연계교재에서 듣기는 대부분 연계되기 때문에 체감 연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학년부 차원에서 듣기를 하실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꾸준히 듣기 하신다면 충분히 수능 영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독해인데요. 독해의 일단은 가장 근간은 어휘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워주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단 지문 독해의 어떤 그런 시작이 다를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또는 구문 독해 이런 것들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로 넘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연계교재라고 하면 수능 특강을 얘기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와 거의 교재 활용 방법이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교재를 받으셨으면 풀어보십니다. 강의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만의 난이도를 표시하라고 했죠. 왜요? 2번, 3번 볼 것을 내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표시한 다음에 보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지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주제 문장이 무엇이며 내가 모르는 단어를 사전 찾아가면서 확인하시고, 그렇죠? 네, 모르는 문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십니다. 그게 바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통해서 하셔야 될 것들이죠. 즉 연계교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EBS 인강을 통해서 그 지문이 어떻게 독해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연계교재를 100%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문은 중요하고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지문이 연계되는 것이지 문제가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까지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좋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지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별 3개를 해두셨겠죠? 네, 그런 것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해답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주제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외울 수 있겠죠? 외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연계교재니까요. 네, 그 정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시간 안배라는 거 아시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다 못 풀어서 아쉬워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다고요. 그러한 훈련에 여러분들이 한두 문장 정도 외워주시면 이거 내가 연계교재 속에 있던 문장 지문이었는데 요거 요러한 주제였어. 요러한 주장이 담겨져 있는 지문이었어. 라는 걸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험장 가서. 네, 그러면 훨씬 더 시간 안배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벽이라고 하는 수학이죠. 문과 학생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자, 1470이라고 하는 숫자로 또 한번 출발해보죠. 자, 이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될 기출문제 수입니다. 1470. 많은가요? 할만하지 않나요? 자, 기출문제의 모든 수능에 필요한 그러한 개념도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 기출문제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 6월, 9월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그 문제수 630문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학평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3월부터 11월까지의 학평까지 모두 다 집어넣었을 때 한 840문제가 된답니다. 그걸 다 합치면 이제 1470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것만 내가 마스터하면 수능은 정복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을 출제하시는 수학 교수님들은요, 수능 출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수능 출제를 하기 위해서 뭘 보신다?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출문제의 해법이 녹아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릴 때 국어라든지 영어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체감 연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학에서의 연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문제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전혀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연계된 게 아니야. 그런 느낌이 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연계율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물론 EBS의 모든 수능 문제의 유형들이 들어있으니 최대한 EBS 교재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은 비율로 함께 공부하셔야 될 것이 바로 기출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2점짜리를 좀 빼고 3점짜리 더 더한다면 한 2,500문제가 나옵니다. 맘만 먹으시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러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은 일단 기출문제가 답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수험생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2015학년도 수능 수학 A형과 수학 B형의 정답률 50% 미만인 문제입니다. 자, 영어와 마찬가지로 수학도 최근에 쉬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문과 수학 A형 같은 경우 보시면은 21번, 28번, 30번인데요. 저 30번을 우리 학생들 뭐라고 알고 있냐면 킬러 문제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려야 풀 수 있어요. 이건 뭐 선생님들이라고 빨리 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들을 많이 가져오시면 결국 풀리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분 동안에 29문제를 70분 동안 풀고 나머지 30분 동안에 저 마지막 30번 문제에 도전해라. 이게 수학의 해법입니다. 만점 해법.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8번 정도, 21번과 28번이 지금 어려운 문제 3문제 중에 2문제인데 40% 정도가 정답률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반에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라면 12등 정도만 한다면 나 저 40%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마음만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29문제까지는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만 한다면 기출문제를 정복하시고 우리 개념을 하시고 EBS 연계교재를 여러분이 반복 숙달하신다면 우리가 29문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를 가지고 만점에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연계는 아무래도 킬러 문제가 좀 더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100점이 1등급이었기 때문에 많이 좀 쉬웠죠. 올해가 그렇게까지 쉬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쉬운 기조로 갔을 때 한 2-3문제 정도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1470이라고 하는 기출문제 정복이 결국 수학 B형의 정복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학습법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수학학습법도 역시 개념의 출발이 있습니다. 네, 우리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필수 유형이 있습니다. 결국 수학학습법은 먼저 개념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을 공부하십니다. 이게 바로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해요. 개념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유형을 공부한다.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그 필수 예제들, 그런 것들이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개념과 유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셔서 훈련이 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문제 해결력 기르기. 아까 봤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연습이 선생님들이 한 7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3이라면, 즉 여러분들이 복습 개념으로 공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보여드린 3번째와 4번째 단계, 즉 실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실전 연습을 하는, 즉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는 여러분이 이제 7이 되는 것이고, 풀어보신 다음에 잘 안 풀리거나 또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다른 풀이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강의의 도움이기 때문에 강의가 이제 3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게끔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문제 해결력은요, 결국 누가? 너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해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수험생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자꾸 해설을 보는 습관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수학 원점수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도 안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 될 때, 그때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보셔야 될 것이죠. 최대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혼자서 고민하는 노력을 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수학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에 따라 기출문제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지금도 가능할 것이고요. 아직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면 6월 모의평가 이후에 기출문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학습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문과 학생들, 우리 사회탐구의 작년 수능 응시자 수입니다. 거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저기 수가 많은 과목들을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선택하셔서 3월 학평을 이미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보통 뭐 본인이 특별한 흥미가 없거나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응시생수가 가장 많은 과목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저 숫자입니다. 저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저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건요.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이 사탐 선택하는 그 순입니다. 선호도 순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느냐? 만약에 내가 어떤 과목 하나를 선택했고요. 다른 과목 하나를 더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야. 그게 등급이 같아. 뭐 4등급, 4등급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덜 선택하는 그러한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 저는 이 과목이 좋아서요. 지금은 점수가 안 나오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선택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후회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은 알겠으나 좀 더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주면 어떻겠는가라고 조언해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는 것처럼 하나 놀라운 건요. 한국사의 선택자 수가 38,000명이 넘습니다. 자, 한국사의 필수로 지정된 대학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자, 그 대학의 문과 학생들의 정원은 1,500명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연계 친구들. 네. 똑같이 저 숫자는 뭐라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는 숫자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학. 자, 그 대학이 2를 반드시 한 과목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치대, 한의대를 비롯한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선택 2과목을요. 뭐로 하냐면요. 보통 화원과 생2, 생명과학 2로 선택을 합니다. 내지는 두 번째 순위가 생원과 화2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2과목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재밌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를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요. 2가 더 재밌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기 앉은 친구들한테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지구과학 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상위권 학생들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자 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죠? 저희 반 학생들이 고3입니다. 제가 지금 고3 담임인데요. 3월 학평 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너가 지금 3월 학평 때 이 순위 두 번째 탐구로 선택한 그 과목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번 주말에 어제와 오늘을 걸쳐서. 왜? 네가 혹시 제3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목 한번 주말에 한번 다시 한번 볼래? 30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다시 봐봐. 근데 그게 혹시 이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목보다 원점수가 높거나 또는 가채점 등급 컷이 높게 나온다면 너 월요일 날 와가지고 나한테 좀 얘기해줘.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많이 했다고 의뢰 그 과목을 선택하시는데 정말 의미 없는 점수일 수 있다는 것. 무슨 말이냐? 가령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봤는데 탐구 두 번째 과목이 10점을 넘기지 못했다면 과연 그 과목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있을까? 네, 별로 미련을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혹시 제3 선택에서 여러분의 대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의 학습법은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너무 늦다. 시작 시점이 너무 늦어요. 문과 친구들 사탐 좀 합시다. 네, 사탐 여름방학에 하면 늦어요. 제1 선택은 했고 제2 선택을 여름방학에 하려고 하는 친구들 우리 고3은 여름방학 없습니다. 그때는 수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탐구하시라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3번이나 썼습니다.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국어, 영어, 수학 모두 공부의 시작은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탐구는 더 중요한 것이 개념입니다. 개념만 해두시면요. 문제풀이 이건 뭐 금방 합니다. 개념이 있으면 문제 푸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탐구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기출문제 풀어보는 친구들보다는요. 개념 공부, 수능 개념이 있다고 했죠? 네.
지금 시기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선생님, 저 겨울방학 때 수능 개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 특강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능 개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너가 더 잘 알아.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수능 특강을 지금 보시면 안 돼. 수능 개념을 통해서 개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이나 수능 개념이 있는 개념이나 똑같은 교과목에 대한 개념이야.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능 개념의 개념도 같은 개념이므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수능 특강은 지금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수능 특강의 공부입니다. 그걸 최대한 여러분의 공부로 가져올 수 있는 학생이 결국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기와 이해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글로 써봤어요. 그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나 이거 공부했는데 한번 들어봐.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 이것이 바로 이해와 암기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즘 우리 탐구는요, 여기도 역시 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탐구도요. 아시겠어요? 수학만 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탐구도 킬러 문제가 있어요. 한두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오래 소요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는 좀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에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시간 안배도 중요한데요. 이건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완성 정도부터 6월 모의평가 이후부터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알겠죠? 정리하면 탐구는 지금 시작해라. 안 했다면. 또 하나, 기출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뭐다? 개념이다. 시간 안배가 중요한데 그거는 6월 모평 이후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출문제와 수능 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간 안배와 유형에 대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탐구의 공부법이 되겠습니다. 인강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는데요. 인강 활용의 어떠한 노하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놓치시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배운다는 거죠. 강의를 듣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습니다. 와, 선생님 기가 막히게 푸시네요. 우리 이과 친구들 수학 좋아하시죠? 선생님들의 풀을 보시면 여러분이 감탄하십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풀지? 정말 대단해. 난 수학이 좋아. 그죠? 네, 감상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정말 기가 막히게 풀이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을 갖추셔야 되겠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는 겁니다. 학을 했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겠죠. 학과 습의 균형. 학원을 그토록 다녔는데 과외를 했는데 왜 내 성적은 그대로인가? 왜 우리 아이의 성적은 그대로인가? 과외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후반부에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요 지금 그림을 자꾸 머릿속에 되뇌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수험 생활을 전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생님의 그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자, 그 학생이 결국 수능의 승자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건 뭐냐면 계획적인 수강이 필요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강 계획표를 짜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EBS의 전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몇 월에 어떤 강의가 오픈되는지, 어떤 교재가 발간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EBS 아이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래 좋아, 나 학교 수업과 한번 EBS 강의만 가지고 수능에 한번 도전해 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1년간의 커리큘럼, 나만의 커리큘럼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 강의를 듣는 수험생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좀 강의를 좀 들을까 하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불안하니까요. 학생들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조언해주면 뭔가 좀 믿음이 생기고 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또는 EBS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획성 있는 공부, 모든 강의를 다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강의들을 어떤 시기에 들을 것인지, 무슨 요일에 들을 것인지, 몇 시간 들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는다면 인강은 시간 낭비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수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전형 요소가. 다른 것들도 EBS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EBS 아이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메인 우리 화면에 보시면
상단에 수시 논술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전까지 그 각 대학마다 이제 모의 논술 같은 것들을 해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첨삭도 해주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멀리까지 여러분들이 뭐 오시지 않아도 충분히 논술도 극복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두드리시면 됩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고 퀄리티의 논술 강의를 안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진학 상담. 굉장히 여러분들은 막연해요. 내 내신, 내 학생부, 또 나의 수능 점수로 나는 어디 정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입시 정보라고 있죠? 네. 저기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시원서 접수 기간에 여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는 걸 많이 적으실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시기에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좀 올려주시면 우리 진학 상담 선생님들, 노하우가 있으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소서 같은 것들도 이제 봐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힘든 여러분들의 그 수험 생활에 EBS가 다양한 그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메인 화면에 아랫부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캐스트, 뭐 라이브 클래스, 선생님들이 이제 그 칠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과 좀 편안한 복장으로 모의평가라든지 학력평가 전에 만남을 갖습니다. 학평 대비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실시간으로 받고요. 여러분과 좀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에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 언제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슬럼프가 왔을 때 다른 수험생들, 입시에 성공했던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의 왕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의욕이 생기시고 공부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사이트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또 아래 하나만 더 안내할까요? 교재 문항별 강의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 요새는 모바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모바일도 좋고요. 또 컴퓨터 PC도 좋고요. 문항 검색 우리 확인만 하시면 우리가 해당 문제, 내가 좀 확인하고 싶은 그 문제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연기 교재를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EBS를 활용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좀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 무슨 말이냐? 자율학습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에서 한다면 다 참여하시고요. 금요일까지 한다면 다 참여하시고요. 자, 대구에 수능 만점자 4명 나온 학교, K고등학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11시 반까지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어쩔 수 없이 10시까지만 합니다. 네. 7시부터 10시까지 자율학습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학생들이 자꾸 이탈합니다. 종례가 끝나면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학원 보충이 있는데요. 가면 안 될까요? 선생님, 저 학원에서 무슨 특강이 있는데요. 가면 안 될까요? 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학원 스케줄에 맞춰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입니다. 학원이 여러분들이 맞춰주지 않는다면 다니지 마십시오. 정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하셔야 된다면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율학습 시간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정말 자율학습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이후의 시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그 이후라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EBS 인강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학원 같은 것들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신 학생 중에 저는 좋은 결과를 내는 친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재학생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까? 자,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 밸런스를 맞춰라 라는 겁니다. 학습 계획 있으시죠? 주간 계획 세우셨죠? 안 세우신 친구들은 세우시고요.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어떤 과목은 잘해. 난 1등급이 나왔어. 3월 학평에서. 나 2등급이 나왔어. 그럼 나 지금 약점 과목인 다른 과목 지금부터 계획 세워야지. 그러면서 잘하는 과목은 아예 빼버립니다. 그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등급은 완전치 않다. 나의 지금 등급은 완전치 않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국어.
떨림 현상까지 고려하신다면 1등급이었던 학생이 4등급, 5등급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잘 나오는 과목도 균형 감각 있게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양의 차이는 있겠죠.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한다고 해서 아예 빼버린다거나 또 탐구를 공부하실 때 지금 내가 1 선택은 됐으니 2 선택만 하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균형 감각 있는 시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요것만 보고 공부할게요. 네, 안 되죠. 주말이니까 좀 쉬어도 되잖아요.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체력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체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는 체력이니까 최대한 하십시오.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면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챙겨주실 거예요. 보약도 먹여주실 거고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레 난 지금 충전이 필요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나는 왠지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풀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왜? 난 천재니까. 천재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우리의 뇌는요.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라디오를 들으면서 야간 자락 쓰는 친구들 많죠? 음악만 들으세요. 음악 듣고 다 들었으면 이어폰 꽂고 공부하십시오. 올해만 그렇게 하십시오. 음악 들을 시간이 내년부터는 24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음악인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음악 들을 때는 음악만 하시고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타협하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즐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즐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대학교에 이과에 꼭 가야만 해.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나요? 간절함이 있는 친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친구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더 강해질 때 여러분들은 쭉쭉쭉쭉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 간절함 속에 우리 EBS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의리를 지켜가면서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꿈을 품고 열심히 하셔서 올해 수능 여러분 입시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